바로 이 대동법을 실시하면서 조선이 대동법 때문에 이 자본주의로 가는 그런 단초가 이 대동법에서 열린 겁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수능 한국사 문제 풀이 및 그 의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이제 고대시 문제, 고려시 문제를 살펴봤고, 이번 시간에는 이제 조선에 대해서 이제 보겠습니다. 자, 이 7번 문제가 조선시대의 첫 번째 문제인데요. 가 왕의 정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르면 라고 해가지고 이제 두 개로 고르라는 거죠. 가 제위기관 중 주요 편찬사업. 조선의 제4대 국왕인 누구는 임금과 신하, 부모와 자식, 부부 사이의 도리를 백성에게 가르치기 위해 삼강행실도의 편찬에 명하였다. 이 책에는 충신, 효자, 연려의 사례가 그림과 함께 수록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조선의 4대 국왕 하니까 이거는 뭐 벌써 태정태세 문단세 이것만 외워도 누구로 말하는 거는 알 수가 있죠. 제가 에피소드로 하나 예전에 제가 이제 김종서에 관한 책을 쓰고요. 김종서와 조선의 눈물이란 책으로 지금도 서점에서 이제 볼 수 있는 책인데요. 그 책을 쓰고 KBS에 한번 그 책을 가지고 이제 대담하러 갔는데 이 대담한 당사자가 누구냐면 코미디언 전유성 씨예요. 근데 이분이 코미디언이니까 아주 기상천외의 질문을 했는데 뭘 질문하냐면 태정태세 문단세 이거 누가 만든 거예요? 라고 질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송창희 씨가 만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렇게 답변을 했죠. 태정태세 문단세 그 노래 있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태정태세 문단세요. 태정태세 하니까 세종에 대해서 맞추는 문제죠. 이게 유행가가 해도 잘 알면은 문제 푸는데 이제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임금과 신하, 부모와 자식, 부부 사이의 도리를 백성에게 가르치기 위해 삼강행실도의 편찬을 명하였다. 이 책에는 충신, 효자, 연려의 사례가 그림과 함께 수록되어 있다. 이렇게 했는데요. 임금이 한 것이 뭐냐? 우산국을 정벌했다. 그 우산국 정벌은 누가 했어요? 이것도 우리가 그 노래 독도놀이 땅 노래에서 알 수 있죠. 신라 지중왕 지중왕 13년 해가지고 신라 지중왕 때 발생한 일입니다. 그리고 훈민정음을 반포하였다. 이게 바로 세종 때 거죠. 그러니까 또 하나는 이제 그 하나를 더 찾아야 되는데 이제 대한국 국제를 이제 제정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대한국 국제도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이 대한국 국제는 1899년에 이제 고종이 발표를 한 건데, 고종이 일종의 헌법 비슷하게 발표를 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이 고종 자신은 전제 임금이다. 그래서 아무도 임금의 권한을 갖다가 말하자면 침해할 수 없다. 뭐 주로 이런 논리를 가지고 펴낸 아주 시대착오적인 이 국제죠. 그러니까 고종이 자신도 살고 나라도 살 수 있는 최대 공약수가 뭐냐면 입헌군주제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헌법을 만들어 가지고 일본에서는 메이지 헌법을 만들어서 어쨌든 황제권이 강화가 됐지만 어쨌든 이제 황제도 헌법상의 존재로 이제 규정을 했는데 조선도 마찬가지로 고종이 자신도 살고 나라도 살리려면 입헌군주제로 가서 임금 자신도 헌법상의 존재로 만들어야 됐는데 고종은 그걸 아주 철저하게 거부한 그런 인물이죠. 그래서 그 시대착오적인 전제 왕권, 임금의 권한은 신성해서 누구도 이제 침범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반포한 것이 대한국 국제입니다. 그 다음에 리을이 의정부 서사제를 실시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의정부 서사제를 이해하려면 육조 직계제를 또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이해하려면 우리가
그 의정부 서사제를 이해하려면 조선의 이제 권력 구조를 이해해야 되는데요. 조선의 권력 구조가 이제 위에 임금이 있고, 그 다음에 의정부가 있죠. 그 다음에 육조, 위호 예병 형공하는 육조가 있습니다. 예조 뭐 이렇게 해서 6개가 있는데 의정부 서사제는 뭐냐면 이 위조, 호조하는 육조에서 이 곡자를 갖다 의정부에 먼저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정부에서 그 육조의 보고를 먼저 받고 거기에서 시행할 것과 시행하지 않을 것을 구분해 가지고 의정부의 정성들이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 임금에게 보고하는 시스템이 의정부 서사제입니다. 그 반면에 육조 직계제는 뭐냐면 육조 직계제는 이 육조에서 의정부를 건너뛰고 임금에게 직접 보고하는 직계 체제가 육조 직계, 그러니까 육조가 직접 임금에게 개청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것이 육조 직계제인데요. 그러니까 육조 직계제 때는 의정부의 정성들은 그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 다 정일품인데요. 명목상만 높지 실권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원래 조선이란 나라는 정도전이 개국 프로그램을 짤 때 재상 중심의 국가를 짰기 때문에 의정부 서사제였어요. 그러다가 이방원이 정도전을 제거하고 정권을 장악한 다음에 의정부 서사제를 폐지하고 그 다음에 육조 직계제로 돌려놨습니다. 그래서 태종 이방원이 왕자의 난을 일으켜서 정권을 장악한 다음에 자신이 이제 왕에 즉위하고 나서는 그 의정부 서사제를 폐지하고 육조 직계제로 돌려놨죠. 그런데 이때 세종이 말년에 들어가니까 상당히 과로해가지고 몸이 안 좋아졌어요. 그리고 이 당시에 또 영의정이 누구냐면 바로 황희였습니다. 그래서 황희를 갖다가 세종이 크게 신임했기 때문에 의정부 서사제를 하더라도 크게 이제 그 의정부가 권력을 농단할 그런 그 걱정은 없겠다라고 해가지고 세종이 의정부 서사제를 다시 이제 부활을 시킨 겁니다. 그런데 원래 의정부 서사제에서는 의정부도 이렇게 보면은 영의정이 있고 영의정을 우리가 수상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좌의정이 있고 우의정이 있는데 좌의정, 우의정이 각각 3개 부서씩 나누어 가지고 이렇게 관장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의정부 서사제 때도 영의정은 그냥 명목상은 제일 높지만 수상이지만 사실상 할 일은 별로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세종이 다시 의정부 서사제를 돌리면서는 이 영의정과도 반드시 국사를 의논하게 해가지고 영의정의 권한을 강화한 것이 세종 때 만든 의정부 서사제와 그 이전에 정도전 때 만든 의정부 서사제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이 답은 훈민정음을 반포하였다와 의정부 서사제를 실시하였다라고 하니까 니은, 리을이 있는 4번이 답이죠. 다음 8번에 밑줄 친 이 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광해군 때 이원익이 박납의 폐단을 혁파하고자 이 법의 시행을 건의하였다. 중략, 우선 경기도에 시범적으로 실시하였는데 백성은 이 법이 편하다고 여겼다. 그러나 권세가와 부호는 박납의 이익을 잃기 때문에 온갖 방법으로 저지하려 하였다. 해서 이 법이 뭐냐라는 건데 이 법의 이름을 직접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 법이 어떠한 효과를 가져왔는지를 물어보는 그런 이제 문제입니다. 먼저 이 법은 뭐냐면 박납의 폐단을 혁파하고자 만든 법으로서 이 법을 갖다가 이 대동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여러 용어들이 나오는데요. 이 박납이 뭐냐면 이 바로 조선의 이제 조세제도를 알아야 되는데
이 조선의 세금 제도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토지세, 이 전세가 있고, 또 하나는 이 공납, 각 지역의 특산물을 바치는 공납이 있고, 그 다음에 노동력을 바치는 부역이 있습니다. 이걸 중국에서는 조용조라고 하는데, 이제 유교 사회는, 유학 사회는 대부분 이 세 가지 이 세금으로 구성되고 있죠. 그런데 이 방납이나 대동법은 바로 이 공납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다. 이 공납은 각 자신의 각 지역의 특산물을 이제 임금에게 바친다는 개념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지역 지방자치 시대에 어느 지역 가보면 임금님에게 진상하던 쌀이라는 둥, 뭐 임금님에게 진상하던 과일이라는 둥, 이제 이런 말들을 하는데 그것이 지금은 그 지역 사람들이 그 수확을 올리는 아주 좋은 수단이 되지만 사실은 조선에서 임금에게 바치는 물품으로 지정이 되면 아주 괴로운 겁니다. 왜 괴롭냐면 바쳤다 그래서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죠. 심사를 합니다. 근데 심사를 하는데 심사하는 사람들이 그 짜고 업자와 짜고 결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실제 물건을 가지고 오면은 납부를 받아주지 않아요. 그래서 방납을 한자로 이렇게 납입하는 것을 막을 빵자잖아요. 납입하는 것을 막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무작정 퇴짜 놓죠. 퇴짜 놓고 난 다음에는 넌지시 알려주는 겁니다. 자, 누구한테 가서 사가지고 납부를 해라. 그래서 누구한테 가서 사가지고 납부하면 받아준다. 이렇게 은근히 흘리니까 가서 그 업자한테 가보면 예를 들어서 뭐 10,000원짜리가 또 50,000원에 파는 거죠. 그래도 그렇게 안 하면은 그 세금을 못 내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할 수 없이 사가지고 납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폐단이 얼마나 극심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폐단을 극복하는 방법이 뭐냐? 간단하다. 뭐 온갖 잡다한 가짓수의 공납을 다 철폐를 하고 이 쌀 하나로 통일을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쌀 하나를 통일하는 법이라 그래서 이제 대동법 똑같이 하나로 크게 하나 되는 법 해가지고 대동법이 되죠. 이 대동법을 주관하는 관청을 갖다가 선회청,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관청이다라고 해서 선회청이라고 부를 정도로 이 대동법은 일반 백성들에게는 대단히 유리한 반면에 이 토지를 많이 가진 농지를 많이 갖고 있으면 이 대동법에 의해서 쌀을 많이 내야 되죠. 이 토지를 많이 가진 양반 부호들이나 그다음에 이 업자들하고 이 방납업자들하고 결탁된 이 관료들은 반대를 했던 겁니다. 이거는 처음에 우리는 광해군 때 처음 실시했다라고 뭐 교과서에선 돼 있는데요. 광해군 때 처음 실시한 게 아니라 임진왜란 때 서해 유성룡 그 대감이 장미법이라는 뜻을 이게 하나로 다 통일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처음에 이 장미법이라는 이름으로 이 서해 유성룡이 임진왜란 때 재상으로서 먼저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유성룡이 실각되고 나서 이 법을 갖다가 다시 폐지를 시켰죠. 그랬더니 이 백성들 사이에서 아주 원성이 자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성룡도 그 유성룡이 남인이죠. 그리고 이원익도 같은 남인입니다. 그러니까 남인들은 이 대동법이 아주 당론이에요. 그래서 이제 광해군 때 이원익이 이 대동법의 시행을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그런데 이 법을 시행하려고 하니까 농토가 많은 양반 사대부들 중심으로 조정의 그 관료들이 아주 지속적으로 반대하니까 일단 경기도에 먼저 시범 실시해보자 라고 해가지고 경기도에 먼저 시범 실시한 다음에 나중에 이것이 조선 숙종 때
전국적으로 확대되는데 정확하게 100년이 걸린 그만큼 조세 저항이 심했던 그런 법이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공인이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것이 뭐냐면 이 공인, 그러니까 나라에서 직접 받아들이던 여러 잡다한 공무를 폐지하고 쌀 하나로 통일해서 받았다 그러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관청에서 그동안 받아들이던 물건들이 있으니까 이 물건들을 계속 공급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물건들을 갖다가 그 정부에서 돈을 주고 직접 납품을 하게 하죠. 요즘 조달청이 그런 역할들을 하는데, 말하자면 일종의 조달청 같은 곳을 둬가지고 정부에서 그 백성들로부터 직접 받던 걸 갖다가 현물로 받던 걸 갖다가 쌀로 통일해서 받고 이 공납업자들에게, 이 공인들에게 이거를 제작해가지고 납품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공인들은 때로는 어떤 공인들은 미리, 그러니까 그 수공업자들에게 미리 물건값을 주고 그 다음에 물건을 제작해서 납품하는 그런 방식을 택하기도 하죠. 이것이 바로 자본주의 발달사회에 나오는 선대제라고 하는 건데요. 바로 이 대동법을 실시하면서 조선이 대동법 때문에 이 자본주의로 가는 그런 단초가 이 대동법에서 열린 겁니다. 그러니까 일제 식민사학자들이나 지금 아주 토해학자들이 일제 때 근대화가 되었다는 등, 일제 때 자본주의화가 되었다는 등 하는 것들은 다 근거가 없는 이야기라는 걸 여기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게아문을 통해 지게가 발급되었다. 이런 문제들 아주 어려운 이야기들이죠. 이 지게아문은 뭐냐면, 이제 이 고종 때 토지제도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조선의 토지제도가 나름대로 있었는데, 이거 근대적인 토지제도로 바꿔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지게아문을 만들어서 이 지게라는 이 새로운 토지문서를 발급하는 이제 그런 역할들을 했던 관청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은 일본이 나중에 조선을 점령하고 나서 이 대대적인 토지 조사 사업을 하잖아요. 그 토지 조사 사업의 명분이 근대적인 토지제도를 수립한다라고 하는 거였는데, 그게 다 조선의 땅을 빼앗기 위한 억지였다는 걸 잘 알 수가 있죠. 바로 그 이전에 1901년에 이미 이 대한제국에서는 지게아문을 설립해가지고 근대적인 지게를 발급했습니다. 그다음에 관리들에게 전지와 시지가 지급되었다. 이 전지는 농토 줄 수 있는 농사 줄 수 있는 농토를 말하고, 시지는 땔감을 채취할 수 있는 산을 뜻해요. 그래서 이거는 고려 때 태조가 이제 역분전을 제정해가지고 토지를 나눠주죠. 그러니까 이때 우리가 책에 품성을 보고 나눠줬다 이러는데, 품성을 보고 나눠준 게 아니고, 태조가 역분전을 시행한 거는 고려를 개창하는데 공을 해온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 거예요. 그래서 고려 태조의 역분전은 사실상 개국공신들에게 나누어 준 공신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경종 때, 고려의 경종임금 때 비로소 이 전지와 시지를 관료들에게 나누어 주는데, 이걸 처음 정했다 그래서 시정 전식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전자를 따고 시자 따가지고 시정 전식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회주의 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만들었다. 이거는 이제 치안유지법을 말하는 건데요. 나중에 근대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상매입, 유상분배를 통해서 유상매입, 유상분배를 원칙으로 시행되었다. 이거는 이제 해방 이후에 토지개혁, 농지개혁을 말하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이 북한의 개혁은 토지개혁이라고 부르고, 이제 남한에서 한 거는 농지개혁이라고 불러요. 이제 북한은
무상몰수에 무상분배를 한 그 토지 개혁을 했죠. 그런데 남한에서는 이 농지개혁이 이제 몇 단계 조치로 몇 단계로 이제 나누어지는데, 이제 첫 번째 이제 미군정 때 실시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처음에 미군정 때 조선의 소작제도로 개선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미군정에서 그 수확량의 3분의 1만 소작료로 받을 수 있게 제한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 토지 그 제도 개혁하는데 아주 가장 강력하게 반대했던 당이 친일 지주들의 정당인 한국민주당, 한민당이죠. 지금 우리나라가 정권이 여러 번 바뀌어도 뭔가 새로운 대통령 취임할 때 되면 뭐가 하는 듯 하다가 나중에는 결국 그 흐지부지 되는 이유가 우리나라의 여야 정치 구조가 이때 잘못 만들어져서 그래요. 이때 독립운동가들이 정권을 장악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이승만 중심의 독립속성 중앙회가 여당인 자유당이 되고, 그 다음에 김성수 중심의 한민당, 바로 이 토지개혁을 결사 반대했던 친일 주주정당인 한민당이 민주당의 뿌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정권이 교체되면 뭐가 될 듯 하면서도 결국은 막판 가보면 도대체 바뀐 거 뭐 있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게 이런 정당 구조에서 나오는 건데요. 그래서 미군정 때 1945년도에 수확량의 3분의 1, 그전에는 보통 이제 지주들이 위에 있으니까 반 이상을 가져갔던 걸 갖다가 3분의 1 이상 납입하지 못하게 그 제도화했죠. 그 다음에는 1948년 3월 달에 이제 미군정 때 이때 농지개혁을 하는데요. 이때 농지개혁은 예를 들어서 조선총독부가 소유하고 있던 땅, 뭐 그 주로 그 일본인들이 소유하고 있다가 쫓겨간 땅, 이런 땅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뭐냐면 이걸 그 소작인들에게 유상으로 이제 분배를 해주는데, 근데 사실 유상이라고 하지만 그 땅값을 얼마로 쳐줬냐면 1년 생산량의 3배를 내게 했어요. 그리고 이걸 갖다가 1년 생산량의 3배, 그러니까 한 땅에서 그 쌀이 뭐 20가마 나온다 그러면은 60가마를 쌀값으로 그 이 땅값으로 계산하게 했는데, 이걸 갖다 한꺼번에 다 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매년 그 연간 생산량의 20%씩만 내가지고 15년에 걸쳐서 납입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사람들, 그 당시 소작인들 입장에서 매년 반 이상씩 소작료를 납부하던 걸 갖다가 연간 생산량의 3배를 땅값으로 하고, 요걸 갖다가 매년 수확량의 20%씩 내면서 15년에 걸쳐서 나누어 내게 했으니까 그 소작인들 입장에서도 큰 불만은 없었죠. 오히려 지주들이 불만을 많이 갖고 있었죠. 그러다가 그 재헌국회에서 1949년에 이제 재헌국회에서 이제 농지개혁 법안을 통과시키는데요. 그래서 1950년 3월에 이제 모든 토지를 갖다가 이제 개혁을 합니다. 그러니까 1950년 3월 하니까 6.25 사변이 일어나기 3개월 전이죠. 이때 발표했던 이제 농지개혁법은 뭐냐면 그 연간 생산량의 1.5배를 가지고 1.5배를 그 5년간 나누어서 납입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간 그 20석의 쌀이 생산된다라고 하면은 쌀값으로 그 땅값으로 토지값으로 30석을 내면 되는 거죠. 이걸 5년간에 걸쳐서 나누어 내게 했으니까 뭐 농민들 입장에서도 소작인들 입장에서도 그리 큰 부담은 아니었죠. 어떤 학자들은 바로 이 농지개혁 덕분에 우리가 이제 6.25 전쟁 때 공산화가 안 됐다, 이런 분석을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그 이제 북한이 남침을 했을 때 원 계획대로라면은 북한이 남침하면은
남쪽에서 이 소작인들, 지주들에게 신음하던 소작인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이제 북한 인민군을 이제 맞아 들였어야 되는데 사실상 거의 소작인들은 일어나지 않았죠. 거기에는 물론 이제 보도연맹 사건이라든지 하는 걸로 이게 그 소요를 일으킬 이 소지가 있는 사람들을 아주 무차별로 죽여버린 가혹한 이제 피해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만 그거 외에도 바로 이 농지개혁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당시 이제 소작인들 입장에서는 그 1년 생산량의 그 1.5배를 갖다 5년에 나누어서 상환을 하면은 농지가 자기 거가 되기 때문에 굳이 이제 그 인민군이 내려왔을 때 목숨 걸고 봉기할 생각을 안 했다고 보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정책들은 미리 어떤 문제가 발생할 거를 소지를 미리 파악을 하고 정책을 시행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